사실은 이번에 기한분인데 헌법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계엄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 계엄 이후에 그런 지금은 이제 탄핵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당 대선 후보들이 어쨌든 간에 공약을 했습니다. 5.18 헌법수로 많이 진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공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이번에 그래서 우리 김봉국 교수님의 토론이라기보다는 발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코 정권을 바꿔서 5.18의 전문 수록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전후 과정의 내용을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또 도의에서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김봉국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원 일반대학원 호남학과의 김봉국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5.18과 헌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권혁은 선생님하고 노영희 선생님 토론을 좀 해달라고 호남사학회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5.18과 헌법이라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18과 헌법 가지고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헌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헌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던 헌법의 개정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좀 반추를 해보면 5.18의 가치 또 향후에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우리가 국민 참여적 개헌의 방향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게 헌정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5.18을 헌법의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 싶어서 5.18과 헌법보다는 한국의 어떤 헌법의 개정사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거친 글이지만 좀 급하게 작성한 글인데 쭉 읽으면서 아마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와 성숙의 부침을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자 창이다. 민주주의는 인민과 통치의 합성으로서 인민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칙을 구현하는 일차적 방법이 바로 주권자인 인민, 국민이 직접 재헌, 개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은 공동체가 발전시켜온 헌정 질서의 정통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은 1948년 재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근대적 국민국가의 출범을 선포한 재헌헌법은 해방 이후 분출된 아래로부터의 인민의 의사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냉전의 가시화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남한을 자본주의 진영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성이 관철된 결과였다. 실제 해방 직후 좌우합작 노선에 입각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극단적 좌우 대결의 구도를 해소하고자 했던 다양한 비계급 독재, 비금욕 독재의 신민주주의 세력과 여론은 거세되었고 미군정에 의해 이식된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 이념이 투영된 헌법과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후 9차례의 개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집권 세력이나 제도 정치권이 개헌의 주도권을 장악해 권력을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그 과정 역시 비공개적으로 여야 정치 세력 간 정략적 협상을 통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1952년 1차 개헌, 1954년 2차 개헌, 1969년 6차 개헌, 1972년 7차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권력 강화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개헌이었다. 국민의 민주화의 요구에 떠밀려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1960년 4.19 혁명과 87년 6월항쟁 직후의 개헌뿐이었다. 하지만 이때의 개헌 역시 헌법의 주인인 국민은 배제된 채 기성 제도 정치권 정치 세력의 밀실 협상으로 진행되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헌정질서는 근대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유주의와 다수인 농민 노동자의 평등권 확대를 추구한 민주주의와의 오랜 투쟁과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서 형성되었다. 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체제는 해방 후 특히 미군정에 의해서 그 제도적 틀이 단기간에 외부로부터 수용, 정착되었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근간인 국민주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헌법적 원리가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민의 민주화를 향한 치열한 투쟁과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두 번의 민주해방과 개헌. 1945년의 해방을 민족적 차원에서의 해방이라 한다면 4.19 이후의 개헌과 87년 6월항쟁 이후의 정치적 국면을 제 나름대로 민주적 해방, 민주해방의 시기라고 규정을 하고 이때의 개헌 논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방 이후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의 염원은 좌절되었지만 1948년 7월 재헌헌법의 제정과 그것에 근거한 정부 수립은 근대적 국민주가의 출범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과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헌정질서는 냉전 반공주의에 매몰된 채 형이화되었다. 또한 1952년 1차 발췌개헌과 1959년 조봉암에 대한 사법살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은 권력을 연장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악용되었다. 이후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지난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고 1945년에 민족해방의 성격과는 다른 소위 두 번의 독재로부터의 민주해방의 정치적 국면을 만들 수 있었다. 국민의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이 분출했던 과도기적 국면에서 체제 및 지배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한 지배권력과 제도정치권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에 밀려 예방혁명적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첫 번째는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내각제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제3차 개헌이었고 두 번째는 87년 6월항쟁의 여파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이었다.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조성된 해방국면의 개헌 작업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반감 및 그로 인한 내각제 개헌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여야 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하지만 학생과 지식인을 비롯한 4.19 혁명의 주도 세력은 국회의 개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3.15 부정선거 규탄과 독재 타도에는 적극적이었으나 독재 정권이 물러난 후 전국 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에는 미흡했다. 특히 학생들은 정치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혁명 정신의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제도 정치권에 대한 감시 역할에 머물렀다. 또 당시 대학생, 언론인, 지식인, 진보 세력이 지닌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은 자유민주주의에서부터 사회주의, 사민주의, 무정부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이들을 조율하고 통합할 어떠한 조직도 부재한 상황에서 개헌을 비롯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통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사실상 어려웠다. 이로 인해 4.19 혁명 세력은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후 정치 과정을 주도하지 못한 채 전국의 주도권을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적 제도 정치권에 넘겨주었고 여야 정치 세력 간 정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1960년의 개헌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동력으로 민주적 절차와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개헌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헌이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 대상인 제도 정치권의 정략적 타협 속에서 추진됨으로써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실제 1960년의 개헌은 민주당과 자유당 간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계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개헌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1960년 개헌은 기성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공학적 권력 분배에 초점이 맞춰졌다.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민이 개헌을 통해 추구하는 다양한 정치적 가치나 목적이 조화롭게 새로운 헌법 구조에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은 고민과 노력은 부재했다. 87년 6월 항쟁의 여파 속에서 추진된 개헌 역시 항쟁 주체와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제도 정치권의 타협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개헌은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는 물론이고 소수 정당인 국민당과 신민당마저도 배제된 채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소위 8인 정치회담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국회 개헌특위는 조문 정리만 담당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고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비공개 회담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나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개헌 추진을 외면한 것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략적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87년 개정헌법은 여야 정치 세력 간 정권 장악의 편의성 및 집권 후 통치의 용이성에 대한 전략적 고려 속에서 기존 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청산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직선제 개헌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제도화 이외에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를 담보하지 못한 보수적 성격을 띠었다. 또한 유월항쟁에 맹하였던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정체성 및 지지 기반의 세력화 문제와 결부되어서 정치적 타협을 이루지 못한 채 4.19 혁명과 함께 나란히 헌법 전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소위 87년 체제를 출범시킨 당시 개정헌법은 항쟁의 주체와 국민적 참여가 배제된 구체제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 게임의 결과였다. 직선제 개헌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만이 실현되었을 뿐 실질적인 민주화의 의제들은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외면된 권위주의 체제 세력과의 정략적 타협물로서 개량주의적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87년 헌법은 1960년 4.19 직후의 개헌과 마찬가지로 저항 주체와 개헌 주체 간의 간극 속에서 주권자의 참여와 의사개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이나 정치제도 운영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성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87년 개헌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80년 서울의 봄을 통해 분출되었던 유신헌법과 그 연장선에 있던 전두환 정권을 대체하려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80년 당시 제야 민주화 세력과 대학생들은 유신체제와 그 헌법의 정당성 자체를 거부한 채 유신헌법에 따른 개헌이 의미 없음을 주장하며 48년 헌법을 제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신헌법을 없애고 헌법을 고치자는 논의를 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분출했던 데가 바로 서울의 봄 전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개헌 투기는 재연이나 국민투표와 같은 급진적 방식이 기존 정당의 권력 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략적 판단 속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개헌 정국을 주시하며 권력 찬탈을 준비하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은 5월 20일 국회 본회 소집을 앞두고 국회 개헌 투기가 개헌안의 심의 검토를 완료해 갔던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국회 개헌 투기의 여야 합의안을 유명무실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80년 5.18 민주화운동은 개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서울의 봄을 계기로 분출된 민주적 개헌 열망을 진압하고 권력을 창탈하고자 했던 신군부에 맞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한 현재의 헌정 질서를 출범시킨 1987년 개헌이 5.18 정신의 계승을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타자의 고통에 응답해 만들어졌던 절대 공동체가 시사하듯 80년 5월 광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르짖음은 유신체제나 군사독재의 종식을 넘어서는 더 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향이었다. 그것이 인간 존엄과 대동세상에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및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헌법 개정은 지금 여기 5.18을 현재화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전국을 저는 세 번째 민주해방 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민주해방 전국의 국민들이 향후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 논의로까지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 입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권에서도 실제로 국민 통합 또는 국민 참여형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런 국정농단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국가 운영을 했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속에서 이제 개헌이 단순히 제도정치권의 정치공학적 권력의 분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사회적 가치, 어떤 헌법적 가치,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을 헌법 질서와 헌법 전문에 담아내고 그것을 명문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또 그것을 새롭게 개정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거기에 기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례 중에 최근 학계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시민의회라는 방식입니다. 58페이지 부분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나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아일랜드나 핀란드에서는 충의 무작위 선발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전체 선거권을 갖고 있는 인구수 중에 무작위로 이 인원들을 추출하고 이 인원들이 시민의회를 구성을 해서 헌법의 어떤 조문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 전문가나 정치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최근에는 크라우딩 소싱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어떤 가치들을 거기에 반영하고 이것들이 새로운 헌법적 질서를 만드는 하나의 아이디어의 어떤 응집체로서 이걸 조합하게 되는 요즘에 IT의 발달 속에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58페이지와 5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중간까지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뒷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 번째 단락 물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시민회의의 직무를 헌법 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회의, 토론, 즉 수정 제안의 정도에 머무는 것을 넘어 발안이 추가되어야 국민 참여위원회 취지를 실질화할 수 있을 것이고 자문위원회 역시 입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요 직능의 대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노동, 경영, 문화, 지역, 분권, 성별, 연령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다양한 영역과 세대의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헌법이 권력과 기득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삶과 일상을 위해서 실질적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 참여적 헌법 개정은 새로운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및 국민 주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헌의 주체와 논리가 제도 정치권과의 정략적 접근 차원을 탈피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질 때 헌법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헌법 개정의 주체와 방식이 곧 헌법 개정의 내용을 결정해 왔다는 것은 과거 개헌의 역사가 실증해주고 있다. 이제 개헌의 내용이 권력구조 및 정부 형태 개편과 같은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관심사에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운영의 민주성, 국민 주권주의 및 직접 민주제에 대한 지향성, 국가 국민의 수평적 관계성 등 국민의 위치와 관점에서 헌법을 새롭게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1980년 5월 광주를 헌정사에 담아내고 부활시키는 하나의 실천일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남 도의회 의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5.18 민중항쟁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그 식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래 저에게는 지자체의 역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기를 좀 바꿨습니다. 지자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요구 못지않게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해달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 특히 지방의 요구가 한참 모아지고 있는 시기라 오늘 5.18 민중항쟁을 어떻게 잘 이어받을 것인가, 그 핵심적 주체가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크다는 의미를 좀 담아서 말씀드리려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법인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좀 담아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담아서 토론문에다가 표기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5.18이 지역적 공간적으로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18을 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최근엔 세계화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저는 세계화 못지않게 철저히 지역화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강주시에 비해서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5.18의 자산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와 크기가 상당히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산적해 있는 지역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강주는 실제 항쟁이 일어났던 지리적 공간이었고, 전남은 강주를 인적 물적 지원하는 지원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주시의 역할, 책임과 다르게 또 전남이 갖고 있는 그 특성과 특징에 맞는 역할들이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방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교육의 지역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4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의미들이 퇴색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 특히 학생들에게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지역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이니까 지방정부가 가장 적절한 주체로서 교육의 지역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 기억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서 그 5.18의 문화적 유산들을 실제로 운영할 주체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남에는 29곳의 5.18 사적지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정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45년이 지난 이제서 전남 지역에는 5.18 커뮤니티 센터가 목포에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도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그리고 관광, 다양한 연결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통 공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게 지금 우리 지방정부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정부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활권에서 또 생활공동체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지방정부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 해소의 창구로서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주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5.18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지방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외교적 자산이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지방정부의 과제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앞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18 관련 공간들은 굉장히 전남 지역에 흩어져 있고 산재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비 사업들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그 우리 일상 속에 좀 방치된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으로 잘 개발해낼 것인지, 특히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참여형 프로그램이 AR, VR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함께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의 제작 보급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아까 교육국장님도 나오셨고 했습니다마는 5.18일이 특정 기념일 중심으로 각종 문화 행사가 치중된 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굉장히 형식화에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역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민주 시민교육 커리큘럼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각종 포럼, 학술대, 그리고 학생들 대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경계할 부분은 5.18이 지나치게 정략적, 정치적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 시민 중심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프로그램 행사들이 철저히 민 중심으로 주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강주시에 비해서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세계화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세계화를 위한 영문 콘텐츠를 좀 더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고 해외 전시 포럼 확대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전남 5.18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5.18 민중항쟁이 단순히 이 강주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특히 강주시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들이 함께 이뤄낸 위대한 저항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지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라남도 도내 각 시군들의 책임과 역할도 함께 뒤따라서 5.18의 유산이 가장 가까운 기억의 주체이자 살아있는 실천 주체로서 지방정부가 책임과 역할이 있다.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 도민들의 삶 속에서 지역공동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저는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책임과 역할들이 지방정부의 과제가 아니라 책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다 보니까 앞에 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귀에 팍팍 박히는 듯 하면서 뭐 어쩌겠습니까? 갈치뼈를 발라내듯이 몇 개는 발라내고 시작을 하렵니다. 저 보시면 64쪽 보시면 5.18 민주화 운동은 왜 사라졌을까? 라고 제가 일부러 이 교육청 조례를 중심으로 전남교육청 조례를 중심으로 이 교육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1945년 48년 제헌의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인민은 피플이고 펄슨입니다. 시민은 뭐 시티즌이겠죠. 그렇다면 국민은 뭘까요? 말 그대로 내션입니다. 내션. 근데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으면서 인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방금 김몽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명문들이 인민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어느 틈에 반공주의자들이 인민이란 말을 쓰게 되면 친북 세력, 좌경, 용고 이게 벌써 70년간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언어가 되다 보니 동무도 그렇거니와 노동, 근로 인민대중이란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만들면서 이익균형권이라는 것을 이승만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사회주의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이익이 생기면 일하는 관련자한테 두루두루 나눠라. 지금 이야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12.3 그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는 해프닝이라 그러고 그 윤 씨는 개몽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개몽령에 따라서 김머시기 변호사가 그 개몽령의 수혜자가 됐거든요. 이렇듯이 네이밍,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결정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4.19는 왜 혁명이냐? 5.18은 왜 민주화 운동이냐? 60은 왜 민주항쟁이냐? 이 부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념일 네이밍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5.18 민주화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다고 치지만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주교육과 전남교육청 사이에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것을 참 우리 동네지만 잘 되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먼저 할게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또 김봉국 교수님께서 사회 대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요즘 공론화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참여 민주주의, 정치 공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헌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는 여전히 논의 중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 한 번도 대통령 공약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개헌을 실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점을 왜 그랬습니까? 그 자리 자체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분단 국가. 정전에서 종전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개헌의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주적을 누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노동자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자다 이런 표현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닌 5.18 민중항쟁이라는 것 자체도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 개헌이 어떻게 되든 제일 중요한 것은 4.19 혁명에서 그쳐버렸던 역사적인 전기를 5.18 명확하게 민중항쟁 60 민주항쟁 이건 이미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민주화 과정이라는 이 완성되지 않은 혁명 내지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뭐뭇해 간다는 것으로 끝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호한 구석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교육이 됐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유에 있어서 반드시 출발돼야 될 전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태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치체하고 지방정부 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강주의 세계나 전남이나 이 자체도 또 분리 개념입니다. 전남도 도청 소재지 강주 그리고 강주에는 유수의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있었고 문화행정 중심의 수도였습니다. 당연히 중심도 거기였죠. 다만 목포와 해남과 26일 25일이죠. 진전 선생님. 전남대 스쿨버스가 전역을 돌고 난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독자적인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독자적으로 5.18 항쟁을 수행했다는 점. 그래서 독자적인 거점이 목포도 있었고 해남도 있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국수주의처럼 우리 지역에도 있었다네, 독자적이다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강주 중심으로 바라볼 것도 없고 전남 안에서 치열하게 펼쳐졌던 상징적 도시가 강주였다. 그래서 강주를 세계화시킨다는 것은 5.18 기념재단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그 전남도가 뭘 하겠다 이렇게 나설 것이 아니고 전남도가 해야 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주, 목포, 한평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더 규명을 하고 강주와 구성 요건이 달랐다. 인적, 문화적 요소가 달랐고 전개 과정이 달랐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학술적으로 훨씬 더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바람직한 과제이고 5.18 교육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콘텐츠 개발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말씀을 드린 셈인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65쪽 이하입니다. 66쪽을 보시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딱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021년
미스터 윤 등장과 함께 사라집니다. 미스터 윤 등장과 함께 사라집니다. 헌법 전문에 저는 5.18 정신을 반드시 똑똑하게 새겨 넣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버리죠.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교육과정 25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 11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과정 여기서 5.18 부분을 적당히 생략해라, 빼라. 왜 빼야 할까요? 민중항쟁의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사회적 참사의 역사적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거나 책임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바가 없습니다. 형법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우슈비츠가 됐든 뭐가 됐든 진실적인 화해라는 것은 범인과 전모가 밝혀진 이후에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요. 불편하다. 이것이 북에게 오판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참아주셔야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죠. 그 큰 틀에서 이제는 국회가 종북 세력이다라는 것도 큰 맥락에서 아까 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대단히 긍정적인 이유가 그렇게 표현과 단어는 달라지지만 내용은 일관되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반도 모순이고 어떤 식으로든 평화가 돼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전남에서의 5.18 정신과 교육은 꼭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강주교육청에서 제작한 5.18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가져다 쓰시오. 그러면 현장에 있는 학교가 목포에 있는 초등학교, 모안에 있는 초등학교, 한평, 진도, 해남에 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발령받은 선생님께서 9 to 6를 하셔야 되는데 강주 원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되거나 구체적이거나 증거가 뚜렷하거나 해서 정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새 소설을 쓸까요? 아니면 강주 것을 슬쩍 갖다가 이름만 바꿔서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왜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왜곡주의자가 나오는 거죠. 착한 차별주의자이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진실과 교육 내용을 전달해야 할 교사 집단이 어느덧 무의식적으로 왜곡자 집단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아주는 게 전남교육청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67페이지에다 막 실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에 5월 29일 일일을 써봅시다. 학습 목표가 이렇습니다. 유신헌법과 헌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쓸 것이 아니고 자 전남교육청에서 뭘 할 거냐. 그래 콘텐츠 기본은 강주교육청 걸 쓰자. 그러면 목포 사적지, 목포역 광장 그 안에 지도부들이 모였던 대책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지금은 전시실입니다. 사진 2장이면 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국유질환 이후로 쫓겨나서 시내버스 옆에 덩그러니 서 있는 사적비. 이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될 건가? 자치단체가 지켜야 될 자치단체가 이 국가유산을 힘들게 싸웠던 그 유산입니다. 이게 누구 말대로 강개토왕 대항비에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모포 시민이 싸웠던 그 자리입니다 라고 해놨던 거를 끄집어내서 시내버스 옆에다 세워놨어요. 새똥 싸요. 뭐 쌉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거를 뭘 해서 교육을 하자. 이런 거는 사실 지자체 선출직 지자체 수장의 개인적 의지에 맡기는 이런 비원시적인 것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렇죠?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전남교육청이 기본적인 역사 교육,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이 비실비실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는 강주처럼 폼을 재고 싶어요. 영어로도 좀 떠들고 싶고 여러 가지를 떠들고 싶은데 실제 전남에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 부랴부랴 여기 보시면 70페이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22년에 급조해서 18명의 해설사를 양성합니다. 해설사를. 여기에 계신 분들 좀 귀가 좀 따갑더라도 이동선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5.18한 실체 진실 규명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렇죠? 체계적으로 정리도 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규정되지도 않고 했던 것인데, 심지어는 사망자 숫자도 정확하지도 않아. 장소도 정확하지도 않아. 진상진실규명조사위원회가 땅을 파보니까 분명히 공수부대는 걷다 묻었다는데 한참 후에 쓰레기를 갖다 묻고 바꾼 흔적이 나와요. 우리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그거는 불명입니다. 이게 현재 5.18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해설이 가능한지 저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밍, 이름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도슨트, 가이드, 해설사, 저는 이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길라잡이다. 말을 물가까지는 제대로 끌고 가주기만 하면 된다. 그 물은 말이 먹도록 해줘야 된다. 이건데 마치 우리가 그 뭘 해설하고 잘하는 것처럼 5.18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철 선생께서 선언을 하시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상당히 젊었죠. 이때가 1980년 5월 27일입니다. 28일입니다. 이게 해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뒤에 너머로 보이는 작은 손팻말에 김대중 선배님을 석방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목포상고 학생들이 모여서 김대중 선배님을 석방하라는 손팻말을 뒀단 말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손팻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목상들이 왜 많이 나와서 그걸 했느냐. 그때 당시 전두환이라는 건 누구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마치 판사가 이미 판단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다 해놓고 나서 판결문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5.18 교육은 더더욱더 교육감이 선출직인 이유는 교육적으로 자유, 그리고 책임, 민주, 이러한 정신들, 시대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영향은 바로 71페이지에 보시면 목포시 해설 코스부터 시작해서 8개 해설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들어가 보시면 별 볼 일 없음을 금방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5.18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상 상당 부분이 학교 교육, 제도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분명히 최소한의 계기 교육을 통해서나마, 그리고 교육 자료만큼이나마 좀 충실을 기해달라. 충실을. 어른들이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라고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교육 자료만큼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달라. 그리고 특히 언어 사용과 개념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 전남외고 김철민입니다. 마지막에 항상 긴장되고요. 빨리 끝내드려야 되겠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이 조급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좀 전문가적이고 지역 사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글을 썼던 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재 2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하고요. 그리고 현재 1학년이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가, 뭐 어떤 교과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읽어보시면 아 이게 좋구나라는 걸로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좋은 교과서도 학교에서 채택되는 채택률은 좀 낮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담당 역사 교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런 내용에서 좀 한계점도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좀 더 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7페이지부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교과서입니다. 이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농단에 어떤 시작점이 있었지만 검정교과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총 9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분석한 거는 8종입니다. 거기 리베로 스쿨이라는 회사는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채택률도 낮고 그래서 교과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8종 교과서 내용을 쭉 보시면 뭐 분량만 보셔도 아, 이 교과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좀 많이 수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전체 분량에 비해서 그 해당하는 주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주제의 분량입니다. 뭐 여러 교과서들의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주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눈에 보셔도 대부분의 교과서의 주제 구성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 교과서만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내용을 아마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뭐 직접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보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주제만 봐도 이 교과서의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특히 우리 헤네메드라는 교과서가 사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기존의 교과서는 대부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거든요. 사건 순서대로. 그래서 뭐 배경, 전개 과정, 결과 그리고 의의 이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헤네메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명칭 자체도 특별하게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내부의 자치 공동체라든지 뭐 세계화 이런 부분까지 다루면서 좀 특별한 서술을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8종 교과서들의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은 사진 자료 그리고 뭐 사료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사 교과서에 비하면 굉장히 그 자료들이 좋고 그리고 최신의 자료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교과서의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장성이 있는 자료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 개정 교과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현재 1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한국사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8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역시 8개의 교과서를 평가를 이제 분석을 해놨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에 있는 교과서는 논란이 참 많이 됐었죠. 저희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했었을 때 그 교과서의 진술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저자의 출신도 논란이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분량이나 그리고 주제 구성은 사실 2015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2022 교과서의 특징은 우리 중학교 역사 교과서하고 비슷하게 한국사 교과서가 분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1, 2로 나눠져 있고요. 한국 현대사는 2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15나 2022 교과서 대부분
명칭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우리 국가기념일 명칭 자체가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교과서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명칭을 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022 개정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최근의 자료들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천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 소년이 온다, 26년 아이들에게 좀 흥미있는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역시 해내메주나 미래엔 그리고 이제 비상교육 사실은 이 세 개의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그만큼 보장도 되어 있고 집필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술 내용이 학교에서 객관적인 걸로 가르칠 때 가장 좋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제 맨 82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이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저도 사실은 이거 분석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논란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교과서 전체의 내용 특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을 서술을 읽은 거는 처음이었는데 좀 약간 특이했습니다. 이제 그 단어적이서요 분량이 또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해내메드가 제일 많은 데가 4쪽이었는데 여기는 1.5쪽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소설도 없었고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5.18 민주화 운동의 서술 양식같이 굉장히 간략하게 서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의무시되는 진술문들이 좀 있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끝나게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끝이 났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단절성을 좀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점도 좀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학력평가원 서술 중에 이런 서술도 있었습니다.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를 탈취해서 시민군으로 무장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게 전후 맥락이 없이 진술이 됐다고 하면 당시에 광주 시민들의 행동 자체를 무기를 무장한 일종의 그러니까 군대라고 표현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과서들은 이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자료를 통해서 좀 보충을 해줬는데 한국학력평가원은 이 진술문 자체를 기록에 넣으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파존교과서의 자료들을 보시면은 2015 교과서의 자료들과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근데 2022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2015에 비해서 교과서의 양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료의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QR 코드나 어떤 인터넷의 주소 이런 것들을 수록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배치해 놨는데 오히려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찾는 아이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의 축소가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좀 방해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료들은요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선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기 교육을 마련을 하면서 계기 교육을 하면서 젊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업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고요. 수업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오래전부터 선배님들부터 해서 현재까지도 매년 해당하는 계기교육 일마다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도 개발해 놓습니다. 이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사실은 우리 전남 역사교사 모임이나 혹은 기타 다른 역사교육 모임에서도 새로운 또 5.18 민주화 운동의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핑계고요. 오히려 자료가 없다는 것보다는 자료를 선별해서 어떤 자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한 거는 우리 역사 선생님들이 좀 역사관이나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생각들이 좀 정립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좀 교육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저도 젊은 교사에 속하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경력 교사라고 하죠. 5년차 이하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기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핑계는 저희 이제 10년 차 이상, 15년 차 이상 교사들이 되는 핑계,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항상 됩니다. 그렇지만 계기 교육 자체가 입시 위주의 교육, 한 번의 수업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적용력 교사들이 사실은 이런 역사의 계기 교육이나 지역사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교사 모임이나 뭐 옆에 계신 김남 선생님이나 저나 여러 교사들을 통해 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뭐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서요 많은 지역사 교육이나 이런 계기 교육 자료들로 개발하고 그리고 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매년 지역사 계기 자료를 만듭니다. 2종씩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남의 특징적인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까지 계기 교육을 이렇게 매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남의 6월 항쟁, 전남의 3.1 운동 뭐 이런 등등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남만의 특징적인 것들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이런 지역사 교육 특징적인 것들이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세계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리고 세계화, 보편화를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남교육청과의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과서 한계점이라고 보기에는요, 물론 교과서 저자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뛰어난 능력자 교수님들이셔서 제가 이거를 평가하기는 감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과서의 진수를 보면은 마치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만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의 서술 배열 자체가 이제 배경, 전개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단순 나열을 함으로 해서 마치 이제 신군부 전두환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권력 강화 그리고 그 이후에 독재 이것들이 사실 배경과 결과로서 제시가 되는 교과서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자체로만 보진 않고 그것들이 하나의 거쳐가는 사건화되는 사건 나열 방식의 교과서 서술들이 주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교과서에서 제가 좀 바랬던 것들은 사실 지금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제 시대별로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대별 사건별로 나열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민주화 운동 자체를 이렇게 분절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독재자를 위한 그리고 독재자의 시대에 일어난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서술함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들의 연결성을 좀 많이 무시하는 이런 교과서 서술이 주돼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패널들은 굉장히 그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예정된 시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좀 느낀 게 있죠. 이 자리는 어떤 전문적인 학술대에 뭐 발제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하고 보완하고 그런 전문적인 학술대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우리가 5.18을 통해서 또는 또 탄핵 이후의 민주주의를 많이 훼손당했고 허상하실했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굉장히 좀 소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 이제 전문가를 불렀고 근데 그에 따른 논문을 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니다. 지역 이야기를 나누자 이러다 보니까 좀 체계성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좋았겠다 해서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은 이제 저기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탄 없이 특히 두 분 전문가에게 질문 몇 분 해주시고 또 여기 패널들이 또 직접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플로어에 있는 분들 중에 그래도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면 그 질문할 기회를 주는데 질문할 때는 꼭 집어서 이렇게 두 분에게 좀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소속과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편할 대로 하십시오.
예, 광주에서 온 남녘 현대사 연구소 박동기입니다. 열띤 토론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권혁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두 가지를 좀 하고 싶습니다. 12월 작년 4일에 참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계엄이 이렇게 됐는데 다행히 지금 잘 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계엄이 17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번은 비상계엄이고 4번은 경비계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자료의 9쪽에 보면은 계엄 목록 2번 항에 1952년 7월 17일 비상계엄 전라남도 무안군 이게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무안군입니다. 여기가 무안군 삼양면인데 이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뭐 큰 공부는 아닙니다만 작은 공부를 했으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고 만약에 있다면 아마 그 전쟁 중에 빨치산 관련일 것도 같은데 51년 12월에서 52년 3월까지 해서 빨치산은 약 한 60에서 70%의 전력이 손실돼서 매우 힘이 약화될 때인데 이걸 굳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좀 이상한 항목이다. 그러니 좀 답변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선생님 강의는 체계적으로 계엄의 변화에 대해서 참 지금까지 못 들었던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로 군사 쿠데타의 군인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마지막 판에 보면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령부 권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동을 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치도 위치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인들에 관한 문제고 지금 쿠데타는 대통령이 지금 자기 권력을 확대하고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엄이 앞으로 참 이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우리 그 역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계엄을 통제하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 이 표는 제가 이건 제가 이제 자료 참고문헌 통해서 2차로 정리를 한 건데요. 김춘수 출처에 보시면 김춘수 선생님의 한국 계엄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고 이게 이제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전쟁기까지 계엄을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 관련해서 이제 관보 등을 통해서 자료로 총 재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무안군 2번 계엄 역시도 그런 김춘수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를 확인을 하신 자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2차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만은 요거에 이제 오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국 전쟁기에 이제 계엄이 그 지역별로 계속 선포됐다가 해제했다가 하는 것이 뭐 거의 10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인대긴 짐춘 선생님께서 가장 이제 잘 정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는 물론 이제 공비라고 제가 이제 좀 적어놓긴 했지만 역시 빨치산들이죠. 게릴라가 대부분 이제 소멸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리산 지역에서 54년까지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진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제 서남 지역 전투사령부 뭐 이런 진압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54년까지 계속되었고. 국회에서도 계속 해제하려고 했지만 이승만 정부와 군이 해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 대통령 권한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개헌법 개정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요. 지금 개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개헌 관련한 법학자, 개헌법을 연구하신 이제 법학계에서는 개헌법을 삭제하는 것까지도 이제 아예 폐지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계엄이라는 거를 전시법 형태로 대체를 하자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시법으로. 그래서 물론 지금 민주당 측에서 개헌법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려는 개정안을 내려고 지금 많은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대통령 권한이 많이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개헌법이라는 거를 삭제를 하고 폐지를 하고 다른 형태의 법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계엄이라는 것이 워낙 법적 요건 없이도 막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법학계 의견과 같이 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전남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이돈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 토론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노영기 교수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철민 스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영기 교수님 발표 중에 12.7 법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 이 지역의 법난 관련해 가지고 당시 군인들이 들어갔던 사찰이 어디일까 그게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국 사찰에 대략 몇 군데 정도, 아니면 또 우리 지역 사찰은 몇 군데 정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이걸 좀 알 수 있는가? 군인들이 들어갔다면은요. 그러니까 대흥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12.7 법난 장소라고 이제 안내판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알 수가 있고, 뭐 원각사나 이런 데는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개소 수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철민 스님한테는 학습 자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실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초등학생, 중학생 중심의 학습 자료도 많이 있는지, 또 현장 답사를 할 때 현장 답사에서 필요한 자료들 저희들이 일반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천교사 모임이나 역사교사 모임에서 만든 자료들도 일반인들이 활용하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위원회가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사를 했던 사건들이 몇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천교육대하고 12.7 법난이었거든요. 뭐 주로 거기에서 나왔던 자료들, 이번에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왔던 자료들의 원형이 사실은 80년도에 80년에 그 보안사령부에서 생산하고 관리했던 자료들을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발굴을 다 했었거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세상에 잘 안 알려져서 그 위원회가 뭘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그 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보안사령부에서 생산했던 문서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 사건들 중에 하나가 12.7 법난 사건이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군부대가, 그러니까 그 12.7 삼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12.7 법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사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몇 명이 연행되었고, 그 어느 지역에 어느 사찰에 들어갔는가까지 그게 아마 목록화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그 12.7 법난 우연치 않게 다른 일 때문에 그걸 봤더니, 그 보고서 백서 이제 그 스님들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최근에도 무슨 위원회가 하나 꾸려졌던 것 같아요. 삼천교육 때도 마찬가지고 12.7 법난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도. 근데 거기에서도 그 보고서가 원형으로 그 백서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궁금하신 건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자료 그리고 일반인이 활용해서 자료 사실 저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그 자료들을 전남의 한계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누리집에 그걸 담아서 그리고 또 5.18 기념재단이라는 굉장히 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남은 그게 좀 누리집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 학생들한테는 사실 매년 이제 계기교육 자료라고 그래서 노교육청에서 공문이 일반 교사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링크를 걸어서 주긴 하는데 그게 직접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 그거는 이제 교사의 자력이겠죠. 이제 스스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매년 저는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도 사실 저희 역사교사들에서도 좀 약간 이거는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자료는 매년 혼수같이 나오지만 이거를 좀 누리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후배 교사들이 좀 달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자료들을 이제 주긴 하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사실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5.18에 대해서 알기로는 저는 이제 저도 사실 거기에 참고하지만 5.18 기념비단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전남이 광주에 비해서는 조금 미했다고 봐야죠.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광주에 비하면 전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많은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5월 28일까지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근데 연구자인 제가 봐도 전남에서는 거의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지가 안 나와요. 어느 지역에서 몇 날 몇 시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그거는 도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련 자료를 찾기보다는 그거를 관련 자료 이번에 이제 나와 공개되어진 뭐 자료들도 꽤 있고 하니까 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그 부분들은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면 이 포럼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저도 이재태 의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 좀 이따 할 거고요. 사실은 이돈삼 대변인은 이번에 전남 매일신문에 우리 전남의 사적 그 군역으로 9배 거쳐서 엊그저께까지 시리즈로 지금 연재를 하셨고 다음에 이제 강주로 한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어서 하기도 했고요. 또 전남의 5.18 민주화 운동이라 정리를 했어요. 억울해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급이 안 돼서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가공돼 가지고 학습 자료 제공하기란 뭐 이제 강주보다는 못하죠. 뭐 강주 자료도 거의 다 뭐 이제 제 손을 거쳐간 건 사실인데 이제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어떻든 우리 이돈삼 대변인은 뭐 역사 전공도 아니지만 국문과 출신으로서 너무 문장이 편하게 감성을 일으켜서 훨씬 우리 역사학들보다는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 하려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에 또 여순 항쟁 전문가가 와 있어요. 좀 순천에서 와 있는데 끝까지 지켜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아까 계엄 이야기하면 여순 항쟁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연구도 하고 강의도 다니는 우리 임성권 선생님이 한 말씀 그래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멀리 순천에서 왔는데 질문 하나 아니면 의견 하나 보태주세요. 네, 임성권입니다. 순천에서 왔고요. 여순 11구 범국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18 당시에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 순천에 계속 살면서 이 64쪽에 지역 5.18 교육에서 5.18의 뭐 범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동부 지역이 빠져 있거든요. 그 동부 지역이 이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고래, 곡성 뭐 이런 쪽입니다. 그쪽이
48년 당시에 여수항쟁이 벌어졌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5.18 기간 되면 전남 동부 지역은 약간 좀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하고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았던 일. 실제로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당시에 시민군들 버스가 주암까지 왔었는데 주암제를 못 넘고 다시 돌아갔고, 순천에서는 주암까지 왔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다 조퇴를 시키고 하교를 다 시켜버렸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그럼 도대체 80년 5월에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왜 그런 아무 움직임이 없었을까?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48년 여순이거든요. 그 이후로 여수 순천을 포함한 동부 지역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여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인공치하라 그러죠. 6.25 시절에 그때는 오히려 피해가 어떤 피해도 없었을 정도로 48년의 아픔이 뭐 다른 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4.19 이후에 또 5.18 이후에 많은 이야기, 자기들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여순항쟁 당사자들은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월 행사할 때마다 저는 늘 느껴요. 여순도 소외받고 있는데 5.18에서 마저 전남 동부 지역은 소외를 받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번에 12.3 계엄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계엄은 여순항쟁 당시에 벌어진 계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그 아픔들을 유족들은 이번에 크게 느꼈다 그래요. 그 어느 누구보다, 물론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80년 5월을 떠올렸겠지만 전남 동부 사람들은 또 다른, 그보다 훨씬 더 75년, 77년 전의 일을 떠올려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5월 교육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전남 동부 지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껴안아 줘야 되는지. 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5.18은 아까 뭐 지역 5.18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찌 됐거나 뭐 여수 순천 광양 이쪽 지역에서도 5.18에 대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계기 교육도 하고. 그런데 정작 여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라남도 자체에서도 여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반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너희들 동부 지역 너희들만의 일인데, 비근한 예로 전라남도 의회에서 그 유족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주자는 뭐 조례가 통과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도 위에 올라가서 뭐 결정이 돼 버리냐면, 지자체에서 7 내고 전남도에서 3 낸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버리거든요. 왜 그렇게 됐답니까? 그러니까 동부 지역 아닌 이 서부 중부 지역 의원들이 거기에 왜 전라남도가 돈을 써야 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좀 같이 묶어서 5.18의 확대, 48년 여순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80년 5월은 절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좀 같이 어울려서 좀 더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끊임없이 손을 내밀거든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근데 5월 단체에서도 최근에 와서야 이제 찾아오고 그러지만 별 관심 없고, 심지어 여순이 있게 한 그 전 4.3 출병 명령을 거부하고 14연대 군인들이 봉기를 한 거잖아요. 4.3 쪽에서도 별로 손을 내밀지 않아서 최근에 와서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야 이제 고등학교 때 겪은 일이니까 5월에 대해서 늘 찾아다니긴 하지만 동부 지역에는 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다음에 여순항쟁 한번 하지요. 누군가 1호를 해서 이제
예, 참 듣고 보니까 거창 양민들하고 오버랩이 되네요. 거창 분들이 왜 국힘을 그렇게 열렬하게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집합할 때 안 오면 빨갱이. 그 트라우마가 70년을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지금도 거창 가면 무덤은 있습니다. 민주묘지는 있습니다. 다 가묘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심은 민주지만 바깥에 가는 표심은 국힘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보복당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4.3의 유족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순이 말씀하셨고 쭉 면면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동부소에 안 시킵니다. 다만 60으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호리병처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었다 했다 할 뿐이죠. 그러면 순천은 그 뭡니까 여순도 두드러 맞고 5.18 다 두드러 맞으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쪽에 다행히 서부가 막하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국가폭력은 똑같습니다. 48년도에 당했고 80년도에 당했고 한국전쟁 때 당했습니다. 똑같은 양상인데 똑같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지역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개인에 대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비극 아닙니까? 국가폭력에서 좀 서운하다 어쩌다 이 자체가 분열이고 또 우리는 남달라 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이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깊은 피해의식에서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아까 그 뭐냐면 우리 이재도 의원님께서 5.18 뭐 기념센터 뭐 그 출입 과정 좀 안내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한 건지 하나하고 보셨잖아요. 이제 우리 정책국장, 교육자치과장, 민주팀장 세 분 있다가 한 분이라도 남아서 들어야 되는데 가셨는데 지금 교육위 의원이잖아요.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현장에서 이런 뭐 여순항쟁이나 5.18, 6월 항쟁 이런 시사 계기 교육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현황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좀 한 말씀 듣도록 해주세요.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센터는 목포 옛날 조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커뮤니티 센터 구축 이후에 아마 기념공원도 아마 조성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건 강주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주 쪽에 조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오늘 특히 우리 문보현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전남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교육 자료의 부재 이런 부분 뼈아픈 지적도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고 보충될 수 있도록 저도 교육위원으로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5.18의 새로운 의미와 함께 우리 현주소를 더 살펴보는 그런 좋은 기회다 봅니다. 고맙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한 분 하고요. 시간이 다 되니까 정리하는데 그래도 우리 김봉국 교수님 귀한 분 모셨는데 헌법 이야기 어쨌든 간에 지금 탄핵 이후에 그리고 또 대선 국면에서 뭐 전면적 부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헌법과 그 5.18 헌법 정신과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가능하면 짧게 답해서 시간 내 끝낼 수 있도록.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헌법에 관련된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도 어떤 정치인이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밍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들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법제화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해봤고요. 여기 오신 기라성 같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광주에서 청춘을 보냈고
그 6.29 현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피부에 맞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강주의 시민으로서 과연 전체 국민들은 우리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그 김철민 교사 선생님께서 전국 이제 이게 교과서에 나왔다고 하면 저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교과서에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은 자료 조금 찾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아는 이 진실을 얼만큼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광주의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듣다가 저는 문득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 다크 투어리즘이나 어둡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 전남 시민으로서 항상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경험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광주에서 거주할 때는요, 한 집 건너서 여자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나 아기 날 때 총알 날라오는 데서 천막 치고 이불 덮고 아기 낳았어,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어떤 상위 용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의 이야기도 채집을 해야 하지 않나. 45년이면 너무너무 이제 아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유족이 되지 않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쯤 채록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태어난 애가 접니다. 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고 약속한 시간. 그래도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서 발제하고 또 패널로 임해주신 분들 발언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0조에서 30조 이렇게 김첨 선생님도 쭉 그래도 정리 발언해 주신 게 좋겠습니다. 네. 저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방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 생일이 80년 5월 14일입니다. 태어난 장소가 충장로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불 뒤집어 쓰고 저를 낳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숙명을 안고 역사교사가 됐습니다.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5.18 현장에서 나는 있었다. 대신에 포대기 안에 있었지만 그 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교과서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역사 교사로서 저도 많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많은 선후배 교사님들과 교류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좀 공감이 나눈 자료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전남의 이제 거리상,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 관계상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도 전남만의 특징적인 역사의 누리집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남만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사건 수별로 자료를 좀 모아서 아이들이 좀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쭉 하세요.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30초. 짧게 할게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5.18 왜곡하는 거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얼마나 알려졌을까? 사실은 저는 그거 하려면은 광주나 전남에서 더 품을 좀 넓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듣는 이야기가 5.18의 전국화, 세계화, 국제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네, 저도 노영희 선생님 의견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박정희 정권기 부마까지 이제 연구를 했지만 제가 연구할 때랑 또 좀 다르게 이 사태를 겪으면서 12월 3일 이후의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나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를 했던 것들이 단지 연구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되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5.18 역시도 좀 재부각됐던
있었던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좀 여기 와서 여러 말씀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5.18은 어느 때보다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계엄 이후에 맞이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는 올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누군가의 용기,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난 45년의 5.18 항쟁 역사가 우리들의 기억과 우리들의 기록으로 새롭게 다져지고 이어받길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질문해 주신 것과 좀 연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소위 여야의 정치적 타협물로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헌정사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국민이 주권자인 인민, 국민이 참여해서 헌법을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지향과 가치를 통해서 개정했던 것들이 아니라 제도 정치권의 어떤 정치적 타협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발제했던 것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다른 하나 이제 5.18 관련해서 5.18은 지금 좀 그 양면적으로 좀 끼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적으로 왜곡되고 폄훼되는 그 트라우마에 맞서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이나 세대의 장벽을 넘어서 보편화되거나 아니면 그게 계승돼야 되고 확장돼야 되는 과제가 이중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뭐 저도 5.18 관련해서 여러 글을 쓰지만 우리 지역사회는 그 왜곡과 폄훼에 대한 트라우마 속에서 자꾸 국가를 향해서 국가로부터 헌법에 빨리 넣어라 또는 처벌해라 법적인 어떤 사법적 처리를 통해서 그 5.18의 역사적 의미들을 공고하려는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쪽으로만 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종욱이 교수죠. 5.18 관련해서 아마 많은 연구들을 냈던 저항기억의 국가화는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기억의 사회화, 전국화, 세계화는 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5.18의 제도화 이후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법적 처리나 헌법의 전문에 5.18을 기입해야 되는 과제도 놓여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의 5.18의 진실이 얼마나 다른 지역과 세대와 소통하고 있는지 그 작은 사람들의 5.18을 또 작은 사람들의 5.18을 통해서 전혀 시대와 지역이 다르지만 그들의 삶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오늘 얘기하신 여순 사건과 5.18이 어떻게 만나는지 제주와 어떻게 만나는지 세월호 유가족과 어떻게 만나는지 동남아시아에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고민들에 대한 또 이런 담론들을 5.18 내부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지금 놓여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봉국 교수님의 마지막 연대 자유민주에 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너무 내일까지 들어가셔서 그걸 헤집어서 갖고 가십니까? 이제 5.18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18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국가폭력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방어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억압시키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이 있죠. 이제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5.18 세대는 이제 앞으로 5년이면 거의 끝납니다. 유족들이 오게 되는데 4.19 유족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회가 또 겹쳐오거든요. 여전히 국가는 폭력적이다라는 느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개엄 45주년 5.18 민주항쟁 학술포럼을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회를 잘 드립니다.